우리는 이제 중국을 지나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러 왔어요. 여기 유럽인데요. 이 중에서도 그럼 유럽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된 곳은 여기 지중해 근처에 있는 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그리스에서 유럽 문명이 이렇게 처음 시작되고요. 이 그리스인들은 옆에 있는 트로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트로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그래서 승리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 세계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한때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암흑기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이 그리스에서는요, 도시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 곳곳에 작은 도시국가, 이걸 폴리스라고 불러요.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스들은요, 각각의 도시이면서 하나의 국가예요. 그러면 왜 통일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산. 너무나 여기가 산지였기 때문에 막 넘어가서 통일하고 이러지 않고 각각 독립된 도시국가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 각 폴리스의 모습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위쪽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크로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곳, 중심이 되는 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신에게 이 폴리스의 평화를 빌었던 거죠.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바로 시민들의 넓은 광장이 있는데요. 이 광장을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집회, 재판, 그 다음에 시장이 열리면서 굉장히 사람들로 와글와글했겠죠. 그래서 이곳을 경제 및 교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폴리스는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각 폴리스의 사람들은 다른 폴리스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론 각각의 폴리스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모두 다 자기들은 그리스인이라는 동족 의식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그래서 그리스인을 자기네 말로는 헬레네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헬레네스야 라고 하면서 동족 의식을 가지고 뭔가 가끔씩 모여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 단합대회를 바로 요 올림피아라는 폴리스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데 4년에 한 번, 맞아요. 바로 이게 오늘날 올림픽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운동 경기도 하고 축제를 열면서 동족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에 많은 폴리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먼저 아테네부터 알아보죠. 자, 아테네는요, 한마디로 이것이 발전한 나라, 도시국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민주정치예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가 일찍이 발전했던 거죠. 사실 아테네도 초기에는 귀족들만 정치를 했는데요. 점점 이제 평민들이 무역을 통해 해상 무역을 통해 돈을 벌면서 이제 전쟁에도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 전쟁까지 하는데 우리도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허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먼저 솔론이라는 인물 때 재산에 따라 정치를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러면서 돈 많은 평민들도 귀족이 아니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스테네스는요, 아예 재산 기준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더 많은 평민이 참여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을 실시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바로 도편 추방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실 민주정치의 반대가 뭔가요? 민주정치의 반대는 시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독재 정치죠.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클라이스테네스는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투표를 했습니다. 바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종이가 있나요? 펜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깨진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쓰게 해가지고 가장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아테네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 그래서 도자기 도자 조각 편자, 도자기 조각에 써서 추방하는 제도. 이것은 바로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독재자가 참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참주구나 기억하시면서 도편 추방제로 민주정치를 지키려고 했다. 이게 바로 그 조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민주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페르시아 때 얘기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여러 번 페르시아가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는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를 막아내는데 이때 가장 열심히 싸웠던 나라가 아테네예요. 그러면서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 세계의 짱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폴리스들이요, 아테네와 막 동맹을 맺고, 야, 우리가 이 돈을 낼 테니까 우리를 같이 좀 지켜줘, 우리랑 친구 맺어줘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아테네는 이 델로스 동맹의 어떤 대표로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제 돈 걱정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한마디로 민주정치에 정말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바로 그때가 페리클레스라는 인물 때입니다. 이 사람이 페리클레스인데요. 이 사람은 일단 귀족회의는 축소시키고 바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회의하는 민회에서 나라의 일들을 결정했죠. 그래서 페리클레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권력이 소수가 아닌 시민 전체의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아테네 민주정치는 오늘날과 완전히 똑같은 민주정치는 아니었어요.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했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시민이 다 같이 회의에 참석하진 않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이 나라 일을 결정하도록 하죠. 우리의 대표로. 그런데 아테네는 달라요. 바로 직접 모든 시민들이 민회에 참석해서 나라 일을 의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라는 거.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시민이라고 할 때 시민은 전 국민의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14%. 바로 이 시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 미성년자는 지금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자와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테네의 시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제한된, 오늘날과 같은 일정 나이가 되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민주정치였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자 노예 외국인에게 제한된 민주정치. 자, 이렇게 아테네와 쌍벽을 이루던 또 하나의 폴리스, 바로 스파르타는요, 완전 느낌이 달라요. 강력한 군사 통치를 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를 군사로, 스파르타의 군사 전사로 키워나가면서 정말 강력한 군사 국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 전사 하면 여러분들의 느낌, 그 느낌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 세계 전체를 두고 굉장히 지금 제일 짱을 먹고 있는 두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를 주도하던 나라는 아테네, 스파르타 중에, 그쵸, 아테네죠. 무슨 동맹? 바로 델로스 동맹의 대표로서 아테네가 그리스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테네만 주도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바로 또 다른 강자 스파르타가 자기도 뭔가 동맹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 동맹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스파르타가 있던 요 땅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에서 만들어진 동맹,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아테네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이제 도전장을 던진 거죠. 그래서 둘 사이 바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국가들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 전쟁도 한 20년 이어지는데요. 20년 넘게. 바로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파르타가 짱이 되느냐? 근데요, 그게 이렇게 막 20년 넘게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 모든 세계가 약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오랜 분열과 대립 속에 폴리스들 전체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위에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내려오면서 이 그리스 세계를 모두 차지하게 되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남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일단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이거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신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신들의 모습도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뭔가 신이면 되게 위에서 늘 너그럽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이 신들을 보면 막 바람도 피고요. 질투도 하고요. 막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이러죠. 얼마나 인간적인가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조각을 만들 때도 굉장히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되게 아름답게. 그래서 그리스 조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건축도 보시면요. 이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나게 그 황금 비율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학, 역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그 책으로 쓴 거고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남겼죠.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역사책인데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을 역사로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요, 민주적인 분위기, 특히 아테네의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리스 세계 결국 쇠퇴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